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수업을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12.12 군부 반란으로,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시민들의 경우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신군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면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하였고, 이후에 신군부의 경우에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잔인하게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군부가 공수부대 등을 비롯한 계엄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을 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이어서 살펴보고요. 전두환 정부의 이러한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화된 사회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군부의 경우에는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줄여서 국보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국보위의 경우에는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우리나라의 3권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인 기구, 헌법 그 위에 있는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느냐? 전두환을 비롯한 현역 장성들, 장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군부 세력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국보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국보위를 바탕으로 군사 정권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요,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교수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직시킵니다. 자리에서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민주화를 요구했던 대학생들을 제적시키기도 합니다.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퇴학시켰다를 가지고 제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통폐합을 하고요, 언론인들을 해직시키는 등의 언론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언론 쪽에서 자꾸 이러한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장악에 대해서 보도하고 비판을 하니까 언론들을 때려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 등 총 44개의 언론기관들이 통폐합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냈었던 언론인 1000명 가까이가 강제 해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하였어요. 들어봤나요? 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말하는데 애들 보면서 농담 삼아 저런 놈들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신 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어르신들 중에서, 그죠? 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폭력배, 깡패, 이런 사람들 정신교육 다시 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어떤 강력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구타나 얼차려 같은 이런 어떤 잔인한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것들이 가해지기도 하였죠. 물론 이 폭력배나 아니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인 죄 없이도 이런 삼청교육대 같은 데 끌려가서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권 침해고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깡패나 폭력배들 뿐만 아니라 아예 죄 없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삼청교육대에 다수 끌려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지역별로 몇 명 이상 동원해 라는 식으로 할당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남학생들에게 군대 캠프 갔다 올래? 라고 하면서 삼청교육대에 속여서 보내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것들을 당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지 아나요, 이거? 네, 목봉체조라고 하죠. 이렇게 무거운 나무 봉을 들고서는 정신통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 운동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 삼청교육대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잔인한 신체 폭력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네,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한편 신군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요. 유신헌법 체제에서 만들어졌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후에 곧바로 개헌을 단행하게 되어 8차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다시 한번 고치죠.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게 하는 대통령 간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 그리고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제로 규정이 됩니다. 자, 미국식 선거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사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워싱턴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선거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당선인은 정해져 있었어. 누굴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당선인이 누구였을까? 전두환이죠, 그죠? 어차피 전두환을 뽑을 사람들만 국민들이 뽑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어차피 뽑힌 전두환을 다시 뽑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몇몇 다른 후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유신헌법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8차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개헌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 지적을 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비상조치권 같이 유신헌법에서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었던 이런 조항들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헌의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라는 것이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81년 2월 제12대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을 때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이 전두환과 경쟁이 될 만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애당초 정치 규제로 출마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전 본격적인 제5공화국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신군부가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인 전두환 정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어떤 식의 통치를 했느냐. 자, 일단은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학교에 항상 경찰들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혹은 민주화 운동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생들에 대한 체포나 탄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었고요.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들을 주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그죠? 일제강점기에 그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북한과 관련 지어서 구속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제 입대를 시키고 녹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어요. 강제 입대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본인은 군대 갈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군대에 집어넣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심지어 나이가 어려서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된 학생들 또는 장애가 있어서 면제 판정을 받을 학생들도 그냥 군대에 강제로 입대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오늘날 녹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거죠. 나무 많이 심자라는 얘기지만은 이때 당시에 녹화 사업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빨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의 머리를 초록색으로 바꾸자라는 의미에서의 녹화 사업인 거예요. 강제 입대를 당한 학생들에게 군대에서 강력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해서 강제로 사상을 개조시키려는 노력을 일컬어 녹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군대 갔으니까 어쨌든 휴가를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휴가를 나오게 되면은 자기 대학교 친구들 만나면서 혹시 네 친구들 중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애들 있으면 명단 적어서 제출해 같은 이런 짓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강제 입대 과정에서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혹한 고문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자신이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라고 사실을 거짓 고백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휴가 나와서 자기 친구들을 팔아넘겼거나 하고 팔아넘겼다라는 양심적인 가책 또는 군대에 가서 경험했던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도 몇 명 나오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대단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억눌렀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도지침 같은 것들을 내리기도 하였어요. 보도지침에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뉴스의 내용을 정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요거 보도해 또는 요거 보도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딱 정해주고 방송사에다가 신문사에다가 전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도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만 보도할 것, 검찰 발표 전문을 꼭 실어줄 것,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를 할 것, 이런 것들을 아예 정부에서 딱 기사를 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부에서 원하는 기사들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침을 정부에서 강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기게 될 경우에 신문사에 대한 어떤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기자들이 잘린다거나 언론사가 통폐합되는 이런 일들도 가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영화나 이 시기를 다루고 있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언론사의 칠판에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보도 지침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80년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뉴스 보도를 비하하는 유행어로 널리 쓰였던 용어가 있어요. 땡전 뉴스라고 들어봤나요? 땡전 뉴스. 땡전 뉴스 뭐지? 안 들어봤네. 그랬어? 안 들어봤다라는 뜻이었구나. 땡전 뉴스가 뭐냐? 자, 뉴스 시작할 때 보통 8시나 9시에 땡 하면서 정각을 알리면서 뉴스가 시작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땡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보도가 대부분 뭐였느냐?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남부 지역을 순시하면서 정리연경의 모민신서를 읽으면서 국정을 구상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의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죠. 늘 첫 번째 뉴스로 나오는 게 뭐였다?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하는 보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뉴스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를 또 땡전 뉴스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실제 당시 자료를 보면은 이런 식이죠. 뉴스앵커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멘트를 매일같이 봐야 했던 것이 이 시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런 거 들어봤나요? 로마에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전차 경기, 검투사 경기 같은 것들을 벌인 까닭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권에서도 유화정책이라고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체제의 안정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 잘 안 쓰는데 3S 정책이란 무엇이냐? 섹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되게 좋아하네. 이 앞에 세 글자 S를 따서 3S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한 거, 스포츠, 그리고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에 갖게 함으로써 정치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전에는 야간 통행 금지, 0시부터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막 성매매 업소 같은 것들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80년대부터 이제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야동,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풀려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8 올림픽 유치하고요. 86년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그 다음에 농구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출범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스포츠 같은 것들에만 열광을 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정책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컬러 TV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에로 영화나 이런 것들에 많이 출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사극에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 유동근 씨 이런 사람 아나요? 몰라요. 태조 이성계 이런 거 연기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 안성기는 알지? 안성기. 보여주세요. 안성기도 몰라요? 네, 알겠어요. 네, 아무튼 유명한 안성기를 몰라? 이름이 성기예요.
그거랑 관련 없긴 하죠. 맞아요. 안성기긴 한데 그거랑 관련 없긴 한데 네. 안성기를 모르는구나. 저거 보지 않았어? 명량 같은 거 보지 않았어? 네. 명량 거기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통제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전두환 정부에서의 친인척 비리 같은 것들이 터지기도 했어요. 이른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의 먼 친척인 장영자라고 하는 여성이 그의 남편과 함께 벌였던 7천억 원 규모의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서울 아파트의 집 한 채가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7천억 원 규모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적이죠. 이때 당시의 보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벌였던 불법적인 정권 장악 과정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반독재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군인들이 광주로 이동해서 시민들을 진압하는 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군대 이동은 미국의 허락이나 혹은 묵시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반미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82년에는 부산에 미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미 문화원 같은 건물에 대학생들이 불을 지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은 늘 우리나라의 우방, 우리의 동맹이었고 정의로운 나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반미의 목소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이었거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한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국 학생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점차 전두환 정권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조직들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네. 자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민주화 운동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2월 12일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었을 때 당시 선거제도가 여당이었던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선거제도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약 24%의 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해요.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으며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우리 시민들도 정치의 변화를 원하는구나.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많이 빠른가? 아니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게 되자 전두환 정부 쪽에서는 개헌할 뜻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듯 약간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는 액션을 취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페이크에 불과했죠.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였던 대학생 1,000명 가까이를 공산주의자 혐의를 걸어서 구속시키는 강압적인 통치를 여전히 이어나갔고요. 특히 이 민주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에 쏠린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금강산땡 같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을 자꾸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금강산댐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986년에 북한에서는 임남댐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해요.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댐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북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만들고 있다. 그 댐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 댐의 물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방류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서울을 잠기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당시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잠긴다. 잠실이나 이런 데 있는 한강 아파트 싹 다 물에 잠기고 국회의사당까지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지?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이 북한에서 만들었던 금강산댐의 스펙을 뻥튀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100원, 2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평화의 댐을 만들자.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으려면 우리나라에도 큰 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국민 성금 모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댐을 만드는데 선생님의 코 묻은 돈도 일부 들어갔네요.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죠. 금강산 댐의 스펙이 부풀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서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까지 오는데 수많은 댐들이 있다고.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의연댐, 팔당댐 등등의 댐들이 있다고. 이걸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한들 서울에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일 자체가 벌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만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위기감을 조장하라고 대통령 직선제에 쏠렸던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날조 억지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1987년부터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두환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1987 봤나요?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많이들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 김태리 나오고 강동원 나오는? 안 봤어요? 본 사람도 있고, 그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다는 영화 몇 편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 1987의 시작이 바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 박종철 학생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경찰 쪽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학생을 경찰이 잡아서 고문하다가 사망했다라는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은 얼마나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까 이게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검찰을 취재하던 기자가 검찰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을 듣고서는 그걸 받아줘가지고 기사로 내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경찰에 이런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라는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시민들의 어떤 거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느냐? 이 학생이 평소에 굉장히 마음이 여린 심약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경찰을 잡혀가지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야 임마! 하고서 책상을 이렇게 턱 쳤더니 으! 하고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라고 이렇게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그리고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학생의 시신을 바로 화장해버리고 말죠. 1987 영화 장면에도 나오죠. 그래서 박종철의 아버지가 화장당한 자기 아들의 그 죄를 이렇게 강물에 뿌리는 이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물고문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당시 이 박종철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경찰에게 급하게 호출을 받았었던 중앙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었던 기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진찰했던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청진기를 대봤더니 폐에서 뽀로록 하고 물소리가 나더라. 이건 분명히 물고문 받다가 사망한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가게 되면서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규탄과 개헌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민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문을 추방할 것,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 등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기존의 헌법 그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죠. 이게 4월 13일 날 이루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4.13 호헌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헌,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13 호원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호원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또다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시 박종철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건물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공분실은 원래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잡아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보다는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거나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주로 잡아다가 고문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던 건물이 바로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 현대 건축사에 굉장히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유명한 건축가, 천재 건축가라고 불려지는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남영동에 인권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도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역사탐사반 동아리 할 때 학생들 데리고 한번 여기 갔었거든요. 딱 건물 앞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느껴져. 특히 이제 까만색 벽돌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까만색 벽돌이 주는 어떤 공포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잘 느껴지는 건물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재밌는 거는요. 여기 쭉 보다 보면 다른 층들은 건물에 전부 다 층이 크게, 창문이 크게 나와 있는데 몇 층이야? 1, 2, 3, 4, 5층만 이렇게 창문이 좁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왜 5층만 이렇게 창문이 작게 나와 있느냐? 여기가 바로 고문실이 있는 층이에요. 고문받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층에만 창문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5층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고문이 가해졌던 고문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고문실들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엇갈리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런 식으로. 요거 왜 이렇게 배치되느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은 문이 열렸을 때 맞은편에서 서로 이제 고문을 받던 학생들끼리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교대로 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 가면 소리가 굉장히 잘 울려.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쩌렁쩌렁 하고 이제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고문받는 사람의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다른 다른 곳들에도 잘 들리게 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뭐 계단도 이렇게 올라갈 때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몇 층까지 갔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이 5층에 이제 고문받던 곳들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기 이런 식으로 욕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조 왜 만들었을까? 물고문을 하려고 만들었죠. 그죠? 당시에 아파트에도 집집마다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욕조가 있는 이 용도는 굉장히 분명해 보이죠. 그죠? 물고문을 가하기 위한 것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보면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경찰의 어두운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째 피해가려고 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가서 한번 보는 거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의 축소 은폐로 묻히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의해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 조작되었음이 폭로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경찰에서는 덮으려고 했느냐? 말단 형사 2명이 벌인 짓이다 라고 하면서 말단 형사 2명에게 총대를 매게 하죠. 그래서 그 2명의 형사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감옥에서 두 사람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이 감옥에 이제 교도관이 당신들 왜 울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 우리 말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 훨씬 더 많고 상부에서 이것을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고 우리가 그 중에 억울하게 총대를 매가지고 지금 여기 갇혀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때마침 그때 교도소 안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다가 잡혀왔었던 기자가 한 명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 기자한테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기자가 감옥 안에서 기사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교도관을 통해서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영화에 이 장면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그때 영화에 유해진 씨가 교도관으로 나오고 잡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몰래 가져가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네, 자
아무튼 천주교 정예구현 전국사재단에 의해서 더 많은 경찰들이 가담했었고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지시했음을 폭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월 27일부터 더 거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고요. 호헌철폐, 4.13 호헌조치를 철폐할 것, 민주화를 이룩할 것 등을 요구하는 주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 대학간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분노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강동원 씨가 이 이한열 역사의 역할을 맡았죠. 그 선생님이 영화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개연성이거든. 영화에 몰입을 하려면 이게 왜 일어났고 이 사람이 왜 사랑에 빠졌고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하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납득이 돼야 영화에 몰입이 되잖아. 개연성이 무척이나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독들도 늘 영화의 스토리를 짤 때 어떻게 하면 개연성을 집어넣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스토리나 캐릭터 같은 것들을 구상할 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영화 1987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얼굴만 있어도 개연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강동원 배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벌써 얼굴을 보면서 아, 여기서 사랑에 빠지겠구나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납득이 되고요. 이 강동원 배우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구나 분노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개연성이 잘 느껴지더라고. 네, 때로는 얼굴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 유지가 더 잘생기지 않았나? 응? 네, 맞아요. 규진은 잘생겼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날 민주정의당에서는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기존의 헌법 그대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06월 10일부터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민주항쟁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은 독재 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직선제 쟁취 같은 것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보도사진이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직장 다니다 말고 넥타이 맨 채로 그대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 같은 이런 것들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7년 6월 26일쯤 가게 되면은 민주헌법쟁취국민평화대행진이라고 해서 전국의 38개의 시군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 인권 침해를 시정을 하겠다. 정치와 교육을 분리시켜서 정치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자체의 실시 같은 것들을 약속하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를 요구해왔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었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꼽아본다면은요, 군부독재 이러한 강경한 탄압 속에서도 평화 시위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군부독재를 끝을 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디딤돌로 작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민주화 운동 수업 부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정도면 꽤나 괜찮은 민주주의 사회다. 그죠? 그러면서 물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왔던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45년의 식민 지배를 받고요. 40년 동안 3명의 독재자를 거쳤어요. 이런 어떤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별로 그런 민주화된 사회를 이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인 조건 하에 우리나라는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다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만은 3.1운동 때부터 이어졌었던 우리 민족의 시민들의 어떤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뤄낸 결과였다라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늘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을 때 또다시 몇몇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제멋대로 행사하면서 민주화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민주항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권의 교체 과정을 살펴보면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박수도 쳐주고 꺼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재밌었어요.